우리 이제 박시전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오늘은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수능이라고 크게 겁먹을 건 없고 고전문학 작품은 오히려 더 답이 명료하니까 처음에 니네가 수능 문제를 접할 때 더 좋을 거야. 쌤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동일하게 문제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동일하지. 잘 읽고 문제를 보면 돼. 자, 처사가 말했다. 자, 여기 등장인물 처사가 나와.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일단 줄 거나. 제가 한 딸을 두었으니, 자, 본인이 얘기하고 제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같은 사람이겠지. 같은 사람은 연결을 해주고, 제가 한 딸을 두었으니 16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여 쌌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봤습니다. 자, 존문이라고 하면 상대편의 집안을 높여 부르는 말이야. 이 집에 아들이 있나 봐. 이 아들이 마음에 듭니다. 내 딸 여식은 비록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리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이 처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딸을 하나 두었대. 딸을 하나 두었고 이 딸은 우리가 지금 소설에서 배우는 박씨일 가능성이 높아. 그치? 이 딸이 박씨야. 그렇다면 이 처사는 누굴까? 이 처사는 박씨의 아버지인 박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처사가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리까?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누구에게? 상공에게. 이렇게 상공이 생각을 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까 딸 또한 영민하리라. 그지? 이 딸이 되게 재주가 많잖아. 그래서 대답합니다. 존객, 당신은 선인이요. 우리 신선할 때 그 선인이야.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세상 사람이 인간 세상 사람이 신선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해. 이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박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공, 당신은 아국의 재상이요. 재상은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위에서 상공은 당신은 신선이고 나는 사람이라서 못한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은 재상이고 한나라의 국무총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인물이다 라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의 화법을 보입니다. 이런 미천한 인물이 귀대게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라고 겸손, 겸양의 화법을 써. 그랬더니 상공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즉시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박처사가 제안을 하고 상공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딸 16세 딸 누구? 박씨와 존문의 아드님 누구? 이시백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내용. 자, 다음. 자,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서 정혼한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혼인은 일륜대사라. 니네가 편하려면 일륜지라고 말을 넣어주면 좀 더 편할 거야. 일륜지 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인을 하셨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합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제 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처사의 딸이 누구야? 박씨. 박씨가 미모는 좀 안 되지만 재주와 덕을 겸비했대. 그래서 혼인했으니까 괜히 시비 마시오. 시비 덜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니네가 좀 더 쉽겠지. 여기 부분을 보면 상공이 혼인을 해온 것에 대해서 부인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하게 혼약을 했다는 거지. 자, 다음 부분 볼게. 다음 부분의 시작이
차설이라는 말로 하는데 차설은 고전소설에서 내용이 바뀔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야. 요게 나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세. 혼인의 혼자 있어. 그 뭐 혼구라는 것도 결혼식에 필요한 도구들이겠지. 왜 금강산으로 갈까? 결혼식이 금강산에서 일어날 거야. 길을 떠날 새. 새는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 드디어 결혼식이 됐나 봐.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상공이지. 상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 신랑인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들은 웃지 않는 자가 없고 고전소설에서는 부정 플러스 부정이 되게 많이 나와.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친척과 하인들은 웃더라.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아까 시비하지 마시오랑 마찬가지로 논박이 그치지 않는다.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 옳은 판단이다, 그른 판단이다 라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야. 자, 결혼식 가는 장면도 볼게요. 자,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요즘과 같은 춘삼월이라고 들어봤지. 꽃피는 3월이더라.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 환우성이 더욱 좋다. 쌤이 방금 디귿을 읽었는데 랩하는 것 같지.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구어체 소설이라서 이거 자체가 리듬감이 있는 3, 4조의 어조로 많이 그래. 이런 부분 경치를 구경하고. 자, 금강산으로 점점 들어가니 사람의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에 찾아가시고 이튿날에 다시 발행하여 상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니 볼 수 없고 사람 발자취가 없었지. 들어갈수록 사람은 더 볼 수가 없어. 그러고 봤더니 칭함은 칭칭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병풍 뭔지 알지? 제삿날이나 차례날에 차례상 뒤에 치는 거 있잖아. 쭉 둘러쳤고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병풍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고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된 일을 비양하고 새도 울어. 여기 지금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해를 돕는지라. 병풍 쳐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시각이 보여. 새 소리 들리지. 이거 새야. 새니까 청각이 들려. 또 다른 새도 청각으로 새 소리가 들려. 그러면 지금 이 리을 부분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허황된 마음, 심해를 돕는다, 비양한다와 같이 등장인물의 심리를 고조시키는 장면이야. 자, 리을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자연물의 상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더 고조시키는 장면입니다.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니까 도리어 허탄한지라. 허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뒤에 갔더니 후회막급이라. 너네 허탄하다, 후회스럽다 이런 말 알지? 그러면 공은 뭘 후회하는 걸까? 그치, 신선인 박처사와 성급하게 혼인을 약속한 걸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상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궁공에 이젠 아예 갈 길이 끊어졌어. 물을 곳이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에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니 계속 비슷한 상공의 심리 상태가 나옵니다. 자탄, 스스로를 후회하고 있다니. 호련히 상곡에서 노랫소리가 나면서 초동,
풀먹이는 아이 3명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없고 길이 끊겼는데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서 반갑게 여기며 길을 물었더니 초동이 대답하기를 여기는 금강산이고요. 이 길은 박처사가 살던 집터랑 통하는 길이고요. 우리는 지금 거기 살던 곳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 상공은 지금 누구를 애타게 찾고 있어? 박처사. 근데 얘네들이 지금 거기서 내려온대.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래서 묻습니다. 아, 그럼 박처사 집에 계시더냐? 그랬더니 초동이 얘네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옛날에 늙은 사람 노인들이 수백 년 전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얽어서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면서 스스로를 박처사라고 칭하고 살았대.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히 간 데가 없이 사라졌대. 라는 말만 전설처럼 들었던 거지. 지금 박처사가 살고 있다는 말은 나 처음 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공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겠지. 뒤통수 맞은 느낌이겠지. 아, 그럼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가 몇 해 전이냐? 했더니 초동이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거기서 산 지가 400년 전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 엊그제 만나서 혼인을 얘기한 사람이 전설 속의 인물이래. 400년 전에 이 사람을 만났대. 400년 전에 살았대. 근데 본인은 며칠 전에 만나고 왔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니? 정신이 아득하겠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야.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크게 웃으며 차탄합니다. 위에 우리 자탄이란 말이 있었지. 허황됨을 자탄하더니 차탄하더니 허황하더니 다 같은 상공의 심리상태. 세상에 허무한 일이 많도다. 왜 이렇게 자탄하고 허탄하고 허황되냐면 자신이 허무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서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머물 때 아들인 신랑인 시백이 부친을 위로합니다. 옛날에 한 무제도 선수를 구하다가 마침내 쭉 와서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 돌아간만 갖지 못하오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시백은 뭐라냐면 옛날에 중국의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허황된 일 했어. 후회하지 말고 돌아갑시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더라. 후회하지 말고 돌아갑시다 아버지 라면서 위로해 주는 거지. 그랬더니 상공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지만 그냥 돌아가도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도 웃음거리. 돌아가지 않은즉 허망함이 너무 심한지라. 돌아가지 않아도 자기한테 득될 건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우리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지? 그치. 진퇴양난이라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내일은 전한 날이니까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자, 그렇다면 상공은 아들의 위로를 듣고 마음을 정합니다.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우리 내일 하루만 더 찾아보자라고 여기는 거지. 하며 이튿날 다음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며 찾더라. 누구를? 박처사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 야복으로 죽창을 짚고 배구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상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가 그지없더라. 누군데 이렇게 반가울까? 일행이 고대하던 중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눈을 씻고 다시 봤더니 세상에 400년 전에 사라졌다는 박처사가 분명한지라.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달려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문제 1번입니다.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 자, 미루어 안다라고 하는 거는 추측하는 거고 국어에서 니네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추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고등적인 문제야. 문제 1번을 보면 박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놓기 샀기 때문이었나?
상공이 아니라 아드님이 어때 보였어? 아드님이 본문아 뭐라 그랬더라? 위쪽에 보시면 자, 아드님을 봄이 마음에 드는지라. 상공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혼인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야. 그래서 1번은 아웃, 1번은 아닙니다. 자,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상공이 결혼을 허락을 했어. 그랬더니 평범한 사람들 누구? 부인이 뭐라 그랬어? 반대했지. 하인과 친척들은 어떻게 했어? 비웃었어.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어? 논박을 했어. 이걸 보면 상공이란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범상치 않아. 세미고 맞는 것 같아. 3번 볼게요. 상공의 부인은 박처사의 딸의 재주를 의심해서 혼인을 반대했나? 반대한 건 맞아.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재주 때문이 아닌 것 같던데. 자, 여기를 보시면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 했지.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했다. 이래서 반대를 했었던 거야. 그러면 재주 때문에 반대했던 게 아니더라. 얘도 아니야. 자,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액을 치근하게 여겼다. 치근하게 여기는 거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지.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야. 몇 년 전에 살았니? 그랬더니 웃었어. 더 물었는데 대답 안 했어. 이거 뭐야? 개무시한 거야. 네.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물어봐도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시백은 좋다 싫다 말이 없고 오히려 허망해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착한 아들이지.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맞춘 사람 손. 잘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수능도 다른 내신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역부터 미음과 같은 표지가 나는 경우가 있어. 니네가 나중에 수능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모자랄 경우 이런 표지가 나올 때 문제를 빨리 먼저 풀라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럴 정도의 연습을 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보자. 기역을 한번 가볼까? 기역을 한번 보면 본인이 이거구나. 본인은 나는 미천해요. 당신은 높아요. 라고 하면서 상대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있지. 이거 무화법이라 그랬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겸손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겸양의 표현이지. 그럼 이렇게 겸양의 표현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어떨까? 청혼의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상공이 기뻐하며 혼인을 허락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지극한 겸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맞습니다.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을 보면 부인이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니은을 보시면 혼인은 일륜대사라, 일륜지대사라는 한자어를 쓰지요. 이 한자어를 쓰면서 이것이 많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문 구절을 끌어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디귿을 보시면 금강산 들어가는 부분이지 여기 보면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해서 우리가 직접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둘러보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리을을 보면 아까 금강산에 들어가서 배경을 시각과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시각이 드러난 부분이 뭐였지? 칭암 절벽 얘기고 청각이 드러나는 부분은 새소리였지. 그게 인물 누구? 상공의 어떤 심리 상태? 허망한 상태를 더 높여주고 있더라. 자, 미음을 보면 대화 속의 고사, 니네 고사성어라는 말 알 거야.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시킨다 라고 했는데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이 아니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포기시키는 부분이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워. 모든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틀려도
괜찮음. 하지만 그래도 맞으면 더 좋겠지. 맞은 사람 손. 잘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수능이 니네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왜냐면 질문만큼 아주 크게 보기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읽어야 할 거리가 이만큼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포기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아. 그런데 보기가 나오면 이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 고전소설은 얘들아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여기를 보면 현실 세계, 초월 세계 얘네가 서로 교섭, 만난데 만나는 것이 고전소설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고전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여기 지금 현실 세계 하나 있고 초월계가 있으면 천상이라는 데가 있나 봐. 그럼 이게 이런 말이야. 현실 세계 여기 있지. 현실. 여기는 상공이 사는 데라고 생각을 하면 하늘이 있습니다. 천상. 뭐 신선들이 살고 있겠지. 그런데 그 공간 속에 초월계라고 하는 중간 다리를 하는 데가 있대.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게 고전소설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초월계는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 수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초월계를 현실 세계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수평은 가로에 해당하는 거야. 자, 요걸 선생님 좀 살짝 좀 지워볼게. 자,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수직이면 우리가 현실에서 천상으로 이 세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 이건 수직적인 사고라서 어려워. 계층이 있는 거지. 현실은 낮은 세계고 천상은 높은 세계야. 그 사이에 있는 초월계도 높은 세계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수평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초월계로 넘어가는 게 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박시전에서는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공간이 하나 나와. 그곳이 금강산이야. 그래서 그곳에서는 천상의 존재인 박처사와 딸인 박씨가 있고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공간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 금강산이 이 박시전이라는 소설에서는 현실과 천상을 연결해주는 초월계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이 박시전이라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으로 1단계에서 심미적인 원인 찾아서 문학작품 감상하는 거지. 그런 것들도 보인다는 거야. 말은 좀 어렵지만 문제를 한번 보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 문제 1번입니다.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구나. 부인은 박처사가 초월적 존재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인을 반대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를 아예 할 수 없는 거야. 계속 나오지.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이 혼인했다. 라고 해서 부인이 아예 이 수직적 사고 자체, 존재 자체를 양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와. 그럼 다른 거 맞는 걸 한번 볼게. 2번을 보면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구나. 위에 뭐라고 썼냐면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서 신성성을 확보한다 그랬지. 그런데 박시전이라는 구체적 작품에서는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중간 공간이 어디래? 금강산이야.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신성성 확보다. 문장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겠지? 맞는 말입니다. 3번에서 상공이 박처사를 쉽게 찾아내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가 있군. 자, 초월계는 수직적인 사고여야 되고요. 수직일 때는 수평일 때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 그랬지. 금강산 들어가서 고생하잖아. 사람 못 찾고 박씨는 40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4번입니다. 박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에 있던 박처사와 현실 세계의 인간인 상공이 만나는 게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죠? 5번이고요. 5번은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의 초야에 파묻혀 있는 박처사라는 인물, 박처사라고 불리는 인물의 모습은 박처사의 초월계적인 성격 플러스 현실 세계적인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금강산의 이중적인 성격과도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난이도가 좀 높은데 정답은 1번입니다. 힌트라고 잘 찾아내면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 자, 나머지 만시지탄, 세웅지마, 자포자기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크게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수능은 우리가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여기서 있는 네 문제를 가지고 수능에 맛보기를 하고 박시전도 여기에 관련된 모습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